괴물 같은 여자. 고작 일기장 낙서 하나로 그 어려운 문을 열어버린다고? 당신은 그 빛나는 답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기만 해. 덕분에 나는 화려하게 부활할 테니까. 제니퍼의 함정 사부. 무너지지 않은 남자. 마포의 작은 작업실 안에는 모니터에 푸른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 소리가 그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던 서진에게 서연이 무겁게 입을 열며 노트북을 돌려 보였습니다. 서진아, 이거 좀 봐. 화면 속에는 며칠 전 보도된 뉴스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상대학교 연구팀이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시스템을 발표했다는 앵커의 목소리. 화면이 연구 발표 현장으로 바뀌고 대형 스크린의 그래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먼저 에버리 스크립트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제니퍼와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님들께 새로운 행운이 찾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서진이 홀린 듯 다가가 묻습니다. 언니, 근데 이게 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서연은 대답 없이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발표자가 레이저 포인터로 바이오마커 수치의 역순 배치와 대조군의 색깔 대비를 설명하는 그 순간 서연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지된 화면 속 그래프를 가리키며 서연이 나직하게 말합니다. 저 그래프 내가 만든 거야. 서진이 소스라치게 놀라 서연을 바라보지만 서연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7년 전 내가 논문을 쓸 때 수백 번 고민해서 만든 방식이야. 저 특유의 색깔 대비는 나만 아는 내 지문 같은 거거든. 민우 씨가 결국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야. 서연의 눈에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2달 전 그토록 비굴하게 무너졌던 민우의 모습은 어쩌면 이 시간을 벌기 위한 철저한 연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 서연이 스스로에게 묻듯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속은 것인지도 몰라. 서진이 화면 아래 작은 글씨를 읽었습니다. 연구 책임자 서울대 병원 이필승 교수. 언니, 이거 민우 씨 지도 교수야. 7년 전 민우 씨한테 논문 훔치라고 시킨 바로 그 사람. 강남의 한 작은 빌딩 3층 서연의 실험실. 웹툰으로 번 돈으로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실험 테이블 위에는 혈액 샘플들이 정렬돼 있었고 원심 분리기가 낮게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실험복 차림의 서연의 시선이 벽에 붙은 엄마의 사진에 머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10년 전의 엄마. 서연의 불행은 바로 그 무렵 시작되었습니다. 의대를 다니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평범한 대학생에게 엄마의 교통사고는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뇌를 다친 엄마는 조금씩 기억의 조각들을 흘리기 시작했고 서연은 치솟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결국 휴학계를 던져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과 편의점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잠든 엄마의 곁에서 전공 서적을 뒤적였습니다. 그때 서연의 곁을 지키던 건 동생 서진이었습니다. 어느 고단한 밤 서연이 연습장 구석에 낙서처럼 그려넣은 그림을 보며 서진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어릴 때 언니가 그려준 그림 보고 정말 재미있었어. 그때 나는 언니가 그린 세상이 세상에서 제일 좋았다고. 서진의 그 한마디는 벼랑 끝에 서 있던 서연이 펜을 잡게 만든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동생을 웃게 했던 그 재능이 기적처럼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서연은 성공한 웹툰 작가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돈을 벌었어도 서연은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화려한 마감을 끝내고 이곳으로 달려와 실험 장비 앞에 앉는 이유. 그것은 7년 전 민우 씨에게 도둑 맞은 자신의 논문을 완성해 엄마의 기억이 다 타버리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을 알아보게 하고 싶다는 처절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펜을 놓으며 창밖의 어둠을 봅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자 싸워왔지만 실험 결과는 여전히 실패라는 차가운 단어에 머물러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하지만 사진 속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서연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걸까?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빈 실험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서연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다시 현미경을 들여다봅니다. 10년을 혼자 매달렸지만 답은 여전히 멀리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실험 노트에 기록을 남깁니다. 날짜 2024년 11월 15일.
결과는 다시 실패였습니다. 서연이 펜을 놓으며 창밖을 봅니다. 깊게 가라앉은 밤의 어둠이 유리창 너머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어둠은 몇 킬로미터 떨어진 민우의 오피스텔 창가에도 똑같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절망하며 응시하던 그 밤의 정막 속에서 민우는 며칠째 숨을 죽인 채 자책과 야망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해운대에서의 사건 이후 민우는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거실 바닥을 유령처럼 배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의 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존 본능이 그의 척추를 타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책상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서연의 미완성 논문 복사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7년 전 자신이 훔쳤던, 그러나 결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 문장들. 형광펜 자국이 바랜 종이 위로 서연의 치밀한 가설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이건 단순히 잘 쓴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100년 넘게 헤매던 치매라는 미로의 지도를 서연은 이미 7년 전에 절반쯤 그려두었던 것입니다. 미쳤군. 이건 진짜야. 이건 대단한 게 맞아. 민우가 헛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립니다. 수많은 석학의 논문을 읽어봤지만 서연처럼 세포의 호흡 하나하나에 감정을 싣고 배열의 끝을 쫓는 미친 천재성은 본 적이 없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알츠하이머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 이 연구를 완성해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서연 그녀뿐이라는 사실을요. 민우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집니다. 매주 올리는 사과문과 병원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따위는 이제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서연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날의 비굴함은 오늘 이 위대한 발견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완벽한 연기였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선민우가 끝났다고 말하지만 민우는 확신합니다. 이건 추락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 바닥을 차는 과정일 뿐이라고. 민우가 노트북을 켭니다. 화면 속 경상대 연구팀의 뉴스를 응시하는 그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교수는 또 움직였고 서연의 기술은 또다시 도둑맞았습니다. 민우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교수를 쳐내고 서연의 그 위대한 뇌를 다시 이용할 완벽한 타이밍. 민우는 거침없이 노트를 채워나갑니다. 함께 연구하자는 제안, 그리고 엄마라는 서연의 가장 약하고도 아픈 고리. 이번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천재성을 숭배하되 그 결과물은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겠다는 결심. 민우가 핸드폰을 듭니다. 서연에게 문자를 씁니다. 서연 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틀 후 작업실 앞. 3개월 만에 나타난 민우가 작업실 문 앞에 섭니다. 서진이 차갑게 문을 열자 민우는 고개를 깊숙이 숙입니다.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진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마침내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우가 작업실로 들어섭니다. 서진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노려봅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공동 연구 제안서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료 기술을 같이 만들어요. 10년 전 그 논문을 완성시켜요.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10년 전 설계하고 7년 전 훔쳐가더니 이젠 같이 하자고. 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일어나요. 서연 씨 어머님, 제가 요양원에서 뵀어요. 손이 많이 떨리시던데요. 저를 보고도 누군지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서연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연은 민우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와 간절한 눈빛. 모든 것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경상대 연구팀 뉴스 보셨죠? 그 그래프 서연 씨 방식이잖아요. 교수님이 또 훔쳐간 거예요.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민우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용서 못해요. 교수님이 또 서연 씨를 이용한 거. 이번엔 제가 맞고 싶어요.
같이 연구해요. 그리고 교수님 비리를 밝혀요.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진이 언니의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서연이 나지막이 말합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10년이야 서진아. 혼자서는 안 돼. 서연이 민우를 봅니다. 조건이 있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첫째, 모든 과정 공개. 회의록, 데이터, 교수님 보고서까지 전부 제가 먼저 확인해요. 알겠습니다. 둘째, 최종 논문은 제 단독. 민우 씨 이름은 절대 안 들어가요. 셋째, 교수님 비리. 완벽하게 밝혀내요. 증거 확보해서 법적으로 처리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민우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악수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속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대병원 윤리위원회. 민우와 서연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선 치프 이필승 교수가 윤서연 연구원의 논문을 의도적으로 탈취하도록 유도했다는 게 맞습니까?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민우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7년 전 교수와의 대화 녹음, 문자 기록, 이메일. 교수가 저를 강요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레지던트 탈락시키겠다고 협박했어요. 서연이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미안 교수님. 당신이 날 이용했듯이 난 당신을 버리는 거야. 조사관이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100억 연구비 횡령 의혹은요? 민우가 또 다른 서류를 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실제 사용 내역과 장부가 다릅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선 치프, 당신도 공범 혐의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변호사 벌써 섭외했어. 강요당했다는 증거도 있고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거야. 그리고 이필승만 무너지면 새로운 기회가 올 거야. 한 달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필승 교수는 직위 해제됐습니다. 100억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우는 치프 자격 정지 6개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6개월. 6개월만 참으면 돼. 이필승은 끝났어. 이제 새로운 판이 열릴 거야. 2주 후 서울대 병원 병원장 사무실에 민우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은 단순한 병원장실이 아니었습니다. 강대현 병원장. 그는 현재 서울대 병원의 모든 경영권과 인사권을 손에 쥐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재계와 정계까지 뻗어있는 그의 인맥은 서울대병원 내에서 거역할 수 없는 법과 같았고 이필승 교수조차 그의 눈에 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을 만큼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던 강대현이 안경을 벗으며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선민우 선생 앉게. 감사합니다, 병원장님. 긴장된 표정의 민우가 소파 끝에 걸터앉듯 앉았습니다. 강대현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눈빛이 민우의 온몸을 훑는 것 같았습니다. 강대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이필승 고발했더군. 용기 있는 일이었어. 송구합니다. 송구할 것 없네. 이필승은 내 오랜 정적이었어. 자네가 해준 거지 뭐. 강대현이 웃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그저 알아. 자네도 피해자였지. 강대현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선민우 선생. 자네 지금 윤서연이란 친구랑 작업하고 있다며? 민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 기술. 흥미롭더군. 성공하면 노벨상감이야.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강대현이 민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우 선생, 내가 연구비를 대주지. 네? 자네와 윤서연 둘이 연구 계속하게. 내가 전폭 지원하겠네. 실험실, 장비, 인력 뭐든지. 민우가 놀라 병원장을 봤습니다.
강대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네. 성공하면 자네가 내 줄로 오는 거야. 이 필승 자리 비었어. 자네가 올라올 수 있어. 민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생각해보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강대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장님. 민우가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줍니다. 됐어. 이 필승은 끝났고 이제 강대현이 내 뒤를 봐준다. 서연만 잘 이용하면 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한 달 후 연구는 진행되었습니다. 민우는 서연의 마음을 얻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낮췄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서연 씨가 옳아요. 민우의 태도에 서연의 경계심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었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모든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며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민우 씨 정말 변한 것 같아요. 민우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과거를 후회하는 죄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늦었지만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서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줘서 고마워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7년의 상처가 차마 그 말을 뱉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시선을 피하며 애써 실험기구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서연의 심장 소리를 읽어냈습니다. 서연이 흔들리고 있어. 좋아. 조금만 더. 민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서연의 가장 아픈 곳, 어머니라는 고리를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매일 아침 서연의 책상 위에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치매 환자에게 좋다는 해외 논문들을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죄는 오직 연구의 성공뿐이라는 듯 철저히 헌신적인 동료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연구실의 불빛이 하나둘 꺼질 무렵이었습니다. 현미경을 들여다보던 서연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서연이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만 것입니다. 엄마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서연의 눈물이 실험 노트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다가가 서연의 곁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위로하고 싶은 욕망을 누르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슬픔을 곁에서 지켜주는 사려 깊은 남자의 뒷모습을 유지하며 전엔 제 이름은 가끔 불렀거든요. 민우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서연을 보며 문득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대학교 MT. 밤하늘 아래 모닥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민우와 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서연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 별 정말 예쁘죠? 응, 예쁘네. 저기 저 별자리 봐요. 북두칠성이에요. 서연이 민우의 손을 잡고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민우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불빛에 비친 서연의 얼굴.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나중에 의사 되면 많은 사람 살릴 거예요? 당연하지. 너도 그럴 거잖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같은 분들 살리고 싶어. 아픈 사람들, 기억 잃는 사람들 다 살려주고 싶어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별처럼. 민우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참 착하다. 서연이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 씨도 그렇죠? 응, 그래.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별빛의 기억 위로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번지며 과거의 환영을 지워나갑니다. 10년 전 서연의 온기를 기억하던 민우의 손끝에 닿은 것은 밤하늘의 별이 아니라 연구실의 서늘한 공기였습니다. 민우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눈앞에는 별을 보며 웃던 소녀가 아니라 무너져 내린 채 흐느끼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가슴 한구석이 찰나의 통증처럼 아릿해왔습니다. 그때는 진짜 좋아했었나? 민우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서연의 젖은 어깨를 보며 아주 잠시 동안 자신이 7년 전 그 도둑이 아니었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날카로운 진동을 내뿜으며 민우를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민우가 화면을 확인합니다. 발신인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민우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세요? 병원장 딸 지수의 문자였습니다. 민우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머물던 희미한 죄책감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아, 맞다. 내 게임은 이게 아니지. 민우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년 전의 그 감정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 서연 씨. 난 이미 다른 길을 선택했어. 너는 그냥 과정일 뿐이야. 5개월이 지났습니다. 연구는 여전히 지독한 정체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매일 다정한 미소로 곁을 지켰지만 실험 데이터는 차가울 만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떠난 적막한 서연의 실험실. 서연은 탈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기분으로 책상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서 10년 전 먼지 쌓인 일기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색바랜 종이들이 힘없이 풀썩거렸습니다. 나도 이런 꿈을 꾸던 때가 있었는데. 서연의 지친 손가락이 페이지를 넘기다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MT를 다녀온 다음 날 사랑과 꿈으로 가득 찼던 2014년 5월 3일의 기록이었습니다. 2014년 5월 3일 어젯밤 민우와 별을 봤다. 손을 잡았을 때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민우의 눈은 별을 보지 않았다. 미래를 보고 있었다. 서연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이미 민우의 본질을 읽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그 구절을 한참 바라보다 마치 10년 전의 자신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 일기장을 더 깊숙이 넘겼습니다. 그러다 엄마의 병세가 깊어지던 무렵 울면서 적어 내려갔던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2014년 9월 12일 엄마가 어제는 내 이름을 불렀는데 오늘은 못 불렀다. 기억은 하나씩 지워지는 게 아니라 레고 블록처럼 쌓는 순서가 뒤바뀌는 걸까? A, B, C 순서로 쌓아야 하는데 C, B, A로 뒤집혀서 엉킨 것처럼.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10년 전 병든 엄마를 간병하며 절망 속에서 던졌던 그 투박한 질문이 가슴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레고 블록. 순서? 나직하게 중얼거리는 서연의 목소리에 전율이 서렸습니다. 미친 듯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찢을 듯 눌러 쓴 10월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2014년 10월 5일 신경세포는 ABC 순서로 연결된다. 이 연결 순서가 뒤바뀌면 세포는 길을 잃는다. 치매 단백질은 결과일 뿐 진짜 원인은 연결 순서의 붕괴 아닐까? 서연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10년 동안 수억 원의 장비와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찾아 헤매던 답이 고작 20대의 자신이 적어놓은 일기장 낙서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계속 치매 단백질만 없애려 했어.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는 순서가 뒤틀린 거야. 마치 전화번호를 거꾸로 누르는 것처럼. 서연이 벌떡 일어나 화이트보드로 달려갔습니다. 마커를 든 손이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와 함께 화이트보드 위에 신경회로의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A세포에서 B세포로, B에서 C로 신호가 가야 하는데 치매는 이 순서를 CBA로 뒤집어버린 거야. 그래서 기억이 거꾸로 흐르는 거고 서연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0년의 침묵을 깨는 마커 소리가 실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뒤집힌 연결 순서를 바로잡는 효소. 신경회로 재배치 단백질을 만들면 엄마의 기억 회로가 다시 제대로 연결될 거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실험 노트를 펼쳤습니다. 10년 동안 풀지 못했던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가장 슬펐던 시절의 일기장으로부터 날아와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 민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밤새 작업하셨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피곤하시겠어요? 좀 쉬시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우 씨, 어제 일기장 보다가 뭔가 떠올랐어요. 민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기억이요? 엄마 기억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순서가 뒤바뀌는 건 아닐까 해서요. 순서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경세포 연결 순서요. 좀 더 연구해봐야 할 것 같아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서연 씨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 서연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보드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서늘하게 숨을 들이키며 속삭입니다. 아하. 괴물 같은 여자. 7년을 훔쳐도 닫지 못한 그 문을 고작 일기장 낙서 하나로 열어버린다고. 좋아, 서연. 당신은 그 빛나는 답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기만 해. 세상에 나가는 건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내 화려한 부활일 테니까. 민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배양 준비할게요. 이번엔 정말 성공할 것 같네요. 민우가 나가고 서연은 일기장을 다시 봤습니다. 민우에 대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치매 연구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연구실의 묘한 평화가 감돌 무렵 서진이 사색이 된 얼굴로 작업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자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방금 나 서울대 캠퍼스 안에 있는 카페에서 민우 씨 봤어. 서류 떼러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민우 씨 카페 구석에서 어떤 외국인이랑 심각하게 얘기 중이더라고. 이상해서 근처에서 슬쩍 들어봤는데 그 사람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의 기자였어. 서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서울대 카페에서? 민우 씨가 왜? 언니, 민우 씨가 그 기자한테 이번 알츠하이머 치료 시스템 자기가 전부 다 개발한 것처럼 인터뷰하고 있었다고. 언니 이름은 나오지도 않았어. 조만간 단독 기사로 나갈 거래. 민우 씨, 7년 전처럼 언니 뒤통수 치고 자기 이름으로만 세상에 발표하려고 작정한 거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옆에서 서연 씨가 주인공이에요 라며 부드럽게 웃던 민우의 얼굴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니, 내 촉 알지? 그 눈빛은 진짜였어. 선민우 씨 지금 속죄하는 척하면서 언니를 철저하게 이용해 먹은 거라고. 서연의 시선이 창밖 너머 민우가 있을 서울대 쪽 하늘을 향했습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성공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배신의 그림자가 서연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제니퍼의 함정 4부 끝. 민우 씨 7년 전 민우 씨가 내 꿈을 훔쳤을 때 난 그걸 일기에 적었어. 그리고 지금 그 일기를 보며 민우 씨의 미래를 그리고 있어. 폭풍이 지나간 이 자리